여유로운 토요일의 아침, 복작복작 오손도손 북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순도순, 복작복작. 예, 저희가 그런 분위기였나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일단 오순도순은 아닌 것 같은데. 오순도순이 딱 귀에 걸리긴 했어요, 진짜. 오순도순은 약간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여고생들끼리 이렇게 파자마 파티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오순도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고생 고이 파자마 파티 하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순도순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술 먹고. 네.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저기요, 이시안 씨. 안 먹고도 치열할 수 있는 네. 것이 바로 여고생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복작복작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오순도순에서 자, 어찌됐건 오늘도 복작복작 오순도순 책 한 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티븐 킹, 스릴러의 대가죠.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영화화된 작품을 가지고 있다, 원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려진 인물인데,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은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2021년인가요?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그 작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웬만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말 의견 일치를 봤죠.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네, 재밌고 정말 잘 쓴다. 정말 잘 쓴다. 약이 셋이 오른다. 아주, 네. 어찌 하늘은 나를 낳고 또 스티븐 킹을 낳았나. 아니, 근데 테디는 네. 묘하게 질투심이 네. 베테 이런 사람한테 있고 스티븐 그러니까. 킹 이런 사람들한테 있네요. 눈이 높으세요. 네. 짜증나요. 네. 너무 잘 써. 어쨌든 정말 킹이십니다. 네. 킹이시죠. 정말 제가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면서 야, 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네. 1947년에 태어나서 지금 70대 중반이시고요. 뭐 초자연, 서스펜스, 과학, 환상, 그중에서도 호러 소설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작가입니다. 네. 별명이 호러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만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극작가, 음악가, 배우, 영화 제작자, 감독 뭐 아주 두루 하셨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특징은 재미있다는 거고요. 네. 예전에 이 자리에서 그 유혹하는 글쓰기 소개했었잖아요. 그때도 뭐 얘기를 했지만 그 책에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렸을 때부터 재밌는 글을 써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다고 해요. 이 첫 소설 캐리가 성공한 후에 쉬지 않고 글을 써냈는데요. 진짜로 내가 글을 잘 써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유명세 때문인지 궁금해서 리처드 바크먼이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유혹하는 글쓰기도 나오지만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그 자신을 친 차를 1,500불에 사들여서 야구방망이로 실컷 때려 부순 다음에 폐차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꽤 뒤끝이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상황을 가지고 또 소설을 썼잖아요. 미절이라고 하는 아주 또 엄청난 소설을 써서 영화화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거로 그 미드 중에요. 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네네.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와 그 형사의 이제 말하자면 버디 무비죠. 남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소설인데 이 주인공 캐슬이 문제가 안 풀리면 포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해요. 근데 그 포커 모임 멤버 중에 한 명이 스티븐 킹이에요. 앉아가지고 맨날 포커 치면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보면서 빵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석회는 끝이었는데. 네. 끝입니까? 네. 작가 소개는 그걸로 이제 끝. 네. 네. 허무하게. 킹이다, 결국. 예. 킹은 킹이다. 스티븐 킹이 봤으면은 그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했을 것 같은 아주 급작스러운 그 마무리로 이제 작가 소개를 끝냈습니다. 자,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줄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작 소설과 그 영화에는 사실은 이제 줄거리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시안 씨께서 좀
줄거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의외로 또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서술자가 레드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는 그 흑인이 그런 역할 맡잖아요. 모건 프리먼이 맡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흑인이라는 그건 없더라고요. 그냥 레드라고만 나오고. 레드. 네. 20살 때 이제 이 레드는 부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쇼생크 감옥으로 들어온 무기수예요. 감옥 안에서 온갖 물건을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나는 백화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네. 그러다가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록해머를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해머 같은 거죠. 지질학에서 쓰이는. 이게 이제 작은 돌을 이제 깨서 네. 이렇게 뭔가 조각하는 데 쓰는. 네. 앤디 듀프레인은 젊은 나이에 큰 은행의 부사장에 오른 은행가였는데 바람이 난 아내와 그의 정부를 죽였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역시 무기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록해머를 주문했을 때 야 이거 무기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찝찝했지만 그 다음에 또 리타 헤이워드의 큰 포스터를 주문했을 때는 뭐 이런 건 괜찮아 하고 바로 들어주거든요. 그 후로 계속 이제 다른 여성들의 포스터를 구해줘요. 이 소설이 바로 이제 이 앤디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앤디는 감옥 안에서 이질적인 출신과 그런 분위기 때문에 괴롭힘도 받고 힘들게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지붕에 타르를 칠하는 작업을 나갔다가 간수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듣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죠.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작업 나온 동료들에게 맥주를 좀 쏴라 라는 걸로 이제 퉁치거든요. 네. 그때 레드가 그 맥주를 마심으로써 자신의 집에 그냥 타르의 그 일에 동원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내 집에 타르를 칠하다가 잠깐 쉬는 것 같은 걸 느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여기서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용소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창 너머의 어떤 자유를 꿈꾸게 되는. 네. 그리고 몸은 묶여 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자유를 잠시나마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소설에서는 그건 안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역할을 대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일을 계기로 앤디는 교도소장과 교도소 간수들의 금융 문제 컨설턴트가 돼버립니다. 감옥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다른 죄수들의 괴롭힘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혼자서 독방을 쓰게 돼요. 일하고 있던 도서관도 나름 번창을 하고요. 그 사이에 교도소장이 여러 명 바뀌었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앤디의 무죄를 증명해줄 만한 증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살인을 저지른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앤디는 흥분해서 교도소장에게 달려가는데 하필이면 이때 교도소장이요 역대 가장 악질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즘에 그 넷땡릭스 거기에서 빌런들의 공통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 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런 건데 여기서도 이 교도소장이 되게 신실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그러죠. 이제 가식적인 면이 있는 빌런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교도소장이 굉장히 신실한 그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교도소장은 이런 이야기를 무시하고요. 증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키면서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잖아요. 앤디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시켜야 되니까 앤디를 석방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항상 죄수 같지 않던 어떤 희망을 품었던 앤디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바로 이때예요. 그러다 갑자기 앤디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요. 리타 헤이워드 포스터를 구해달라던 때부터 그게 27년 전이거든요. 그 조그만 록해머, 손망치를 그걸로 이제 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로 탈출을 한 거고요. 그 포스터로 그 구멍을 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앤디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던 무렵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짜 신분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찾아 떠났고 교도소에서 레드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말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석방 허락이 떨어진 레드가 그곳을 향해 간다라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나죠. 네. 영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의 가장 그 핵심적인 클라이막스 같은 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듣는 그 음악을 통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그 장면은 이제 원작엔 등장하지 않고 네. 또 영화에서는 그 결말 부분에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네. 레드와 이 앤디 듀프레인이 만나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그 장면까지는 보여주질 네. 않아요. 우리 이제 상상으로서 가지 않았을까? 만나지 않았을까?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있는. 그리고 사실 가장 또 다른 장면이 마지막에 교도소장이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내가 옛날에 체포되기 전에 돈이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찾아 떠나는 건데 네. 영화에서는 교도소장의 일을 처리하다가 그걸 빼돌려가지고 한마디로 교도소장을 엿먹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교도소장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극적으로 권선징악 그렇죠. 분위기를 내는 게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프랭크 다라몬트라고 하는 감독이 이 원작 소설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그 프랭크 다라몬트의 초기작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표작이에요.
사실 이후에 이제 워킹 데드 같은 그 미드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들, TV와 영화를 오가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도 프랭크 다라본트의 최고작은 뭐냐? 그러면 쇼생크 탈출이다라고 근데 쇼생크 이야기를 탈출이 하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기는 했는데 저는 이 원작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적인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영화에서는 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강조되지 않아서 오히려 굉장히 더 사실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치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담담히 맞아요. 기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네. 이 소설의 이제 구조에서는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것을 이제 회상의 형태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또 영화대로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좀 더 극적인 장면들이 필요했을 거고 또 소설은 소설대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진중한 그런 또 작법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리타 헤어드와 쇼생크 탈출 스티븐 킹의 소설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두 명의 인물은 화자로서 등장하는 레드 그리고 실질적인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우정이라는 것이 이 서사의 그 밑바닥에 깔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소설의 어떤 정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사람이 서로 끌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만 이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그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끌리게 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앤디가 레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뭘 구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드가 호감을 가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레드가 앤디한테 끌리는 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스티븐 킹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중에 봄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나눈 그 네. 중단편 모음집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뭐 공포가 아닌 장르를 써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다는데 봄의 메시지는 정말 정확하게 희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앤디한테 그 다른 죄수들과 달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엘리트라가 아니어서 여기에 갇혀 있지만 늘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생각과 희망을 품었다라는 점에서 달랐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레드가 강하게 끌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희망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진 그 주인공에게 이제 끌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 그 앤디가 좀 좌절을 겪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분위기가 사라졌다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뭐 걸을 때 이제 꾸부정하게 걷는다든가 네. 그 전에 당당하게 마치 집에 돌아가듯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인데 말하자면 이때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뭔가 다른 게 보이면서 그런 희망을 좀 자기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끌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어떤 남자에 대한 동경, 그것이 서로를 이제 끈끈하게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느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 소설의 그 부제 중에 하나가 Hope Springs Eternal이라고 해서 희망은 영원히 피어오른다. 뭐 이런 어떤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희망이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중심 주제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레드 같은 경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레드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앤디가 매력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레드가 그 앤디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잘 그려지죠. 뭐 끝없는 매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앤디의 그에 대한 묘사에서 저희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 그 앤디 캐릭터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소장이 앤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앤디가 교도소 운동장을 칵테일 파티처럼 돌아다닌다. 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요. 나라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그자가 말한 의미는 알 수 있다. 전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앤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라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결코 죄수라는 정신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유라는 코트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자유라는 코트를 입고 있다. 그 레드는 그거에 대해서 내적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앤디에 대해서 레드가 매력을 느끼는 만큼 이 앤디 또한 여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앤디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네.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죄수가 탈출한 얘기인데 이렇게 같이 기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진짜 이 구절에서 이 앤디에 대한 끌림도 있지만 스티븐 킹에 대한 끌림이 칵테일 파티처럼 돌아다닌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멍을 파고 그 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지에서 슬슬 이렇게 그렇죠. 흙을 처리한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다 이제 흙을 넣고 나와서 네. 이제 바짓단 밑으로 흘려보내잖아요. 네. 그 네, 흙들은. 네. 그래서 칵테일 파티처럼 돌아다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스티븐 킹의 플롯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게 별다른 의미 없이 벌어진 것 같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지막에 가면 그 시계의 그 조립 부품들처럼 다 톱니가 맞아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절망에 빠졌을 때는 구정에 다녔지만 평소에는 되게 꼿꼿하게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슴을 쭉 펴고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워서 맛있게 지은 저녁과 사랑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흙을 버리는 과정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네. 사실은 그 경쾌한 발놀림으로 칵테일 파티처럼 돌아다니는 그 앤디의 발걸음 속에는 조금씩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마도 그런 느낌이 그런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을 텐데 그걸 또 작가는 이렇게 예민하게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뒤에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는 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맥주를 동료들한테 맥주를 주면 내가 서류를 써주겠다. 증여세를 네. 받지 않은 서류를 써주겠다고 얘기하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앤디는 술을 안 먹는다는 자기는 안 점이었어요. 먹어요. 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이 레드가 그 앤디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씬을 통해서 네. 사실은 앤디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들은 사람들마저도 앤디를 동경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많아요. 여기에 맞아요.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10명인데 나중에 보면 한 200명 같이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네. 그 그렇죠. 이야기를 다들 목격담처럼 얘기하는 끊임없이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레드의 표현에 따르면 앤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빼앗고 좁은 감방에 살도록 교육받으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근데 앤디만큼은 바로 그런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앤디가 이 감옥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무엇보다 돈 아니었을까요? 저는 지식. 네. 돈과 지식.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앤디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 직전에 자기의 차명계, 그러니까 다른 이름의 신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자를 해놓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코인을 누가 사라고 그래서 그냥 샀는데 자기가 어디 갇혀 있는 동안 자기 혼자 코인이 몇백 배로 불어난 듯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 사실은 이제 책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탈옥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 탈옥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 탈옥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왔던 이유가 밖에 나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레드 같은 경우도 가석방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앤디는 돈이 있습니다. 네, 밖에 돈이 있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감옥 안에서 이제 심적으로 갇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약간 속물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앤디 입장에서 그 돈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에 내가 남겨두고 온 희망이 있다는 거. 네. 이제 그것이 끊임없이 앤디를 각성시키고 이제 다시 추동하게 만든 그 네. 동력이었다. 구체적인 삶이 있는 거죠, 바깥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 조건과 환경이 닥쳤을 때 이거를 헤쳐나갈 게 안 보이면 뭐 세상이 왜 이래? 왜 나만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탓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의 원동력은 그 사람이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돈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정보인 거고
어디 가서 살면 좋겠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곳 되고 또 미국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 이런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멍을 파고 탈출로를 팔 때도요. 이 설계도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면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 그걸 알고서 이제 한 것이다라는 식의 짐작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알고 지식을 알수록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식이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 앤디 같은 경우는 교도소장과 간수의 세금을 이제 관리하고 돈 세탁해 주는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바깥의 세계와도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앤디는 몸은 어쨌든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파악하고 있는 세계는 감옥 바깥의 것들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그 도서관에 대한 장면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갇힌 공간에 있지만 그는 도서관을 계속해서 이제 증축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 책들을 계속해서 사들이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달해주는 일종의 메신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서의 어떤 그 일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앤디의 어떤 일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리타 헤이워즈의 그 포스터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앤디에게 계속해서 그 27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다 즐겁고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상징을 띠면서 이 책이 가진 주제에 아주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앤디가 도서관을 통해서 자신이 책을 이제 확보를 하고 지식을 이제 계속 쌓는 과정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이를테면 통신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 들어온 신입들 그 죄수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서 밖에 나가서 또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또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앤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유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의 자유도 중요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도서관이 다른 죄수들에게도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자유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앤디 듀프레인은 약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약간 메시아적인 느낌도 있어요. 누명을 쓰고 이 갇힌 한 남자가 네. 그 자신이 갇힌 공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꿈, 저 담장 너머의 삶을 꿈꾸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유 부처님이십니다. 역시 부처님이시죠.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음악을 들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시안 씨 잠시만 쉬어주십시오. 아, 괜한 종교 이야기를 꺼냈다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북구북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박사씨께서는 이건 완전히 불교의 이야기죠 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스티븐 킹이 불교에도 그렇게 조예가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메시아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왜냐면 이 원제도 리타 헤이워즈 앤 쇼생크 리뎁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탈출을 이야기하는 에스케이프나 또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리뎁션은 사실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메시아를 소설화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네. 뭐 그렇게 보자면 그 메시아가 특히 기독교의 메시아는 되게 그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기서도 이 앤디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폭력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당할 만큼 당했어요. 사실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거 자체로 네. 엄청난 폭력을 당하죠. 특히 초창기에는 그 교도소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트러블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로 교도소 그 죄수들과 그 맞아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입원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 네. 교도소 방송에서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제 교도소 안에서의 어떤 알력들 네. 또 이해관계들 또 뭔가 그 삐뚤어진 욕망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교도소장이 일종의 이제 쉴드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런 것들이 점점 감화시키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같은 죄수들도 동료다라고 하면서 맥주를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감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윗사람과 친해가지고 실드를 친다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앤디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일종의 하나의 포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물론 뭐 A부터 G까지 모든 행동들을 다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박해받고 오해받았던 한 죄수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는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 전형적인 메시아적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는데. 저는 이게 영화하고 소설의 차이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앤디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결국은 딱 그 탈옥을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사실은 앤디가 탈옥을 해 새 삶을 살기까지 과정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우연에 계속 겹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칫 잘못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던 거죠. 앤디가 벽을 파기 시작했던 것도 완벽한 어떤 그 설계도를 이제 입수를 해서 그걸 보고 계획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일단 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파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 들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엄청난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앤디가 자신의 다른 신분을 만들어 투자를 해놨을 때도 자기가 탈옥해서 나갈 거라는 계획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앤디가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그 하수구, 좁은 하수구의 위험을 막 무릅쓰고 가잖아요. 거기서도 중간에 막히거나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앤디가 결국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인연의 연속인데요. 네.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인연합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다 맞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뭐 열심히 해서 다 잘 된다라는 신화를 글쎄요,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운에 의해서 사실은 삶이 좀 이렇게 어떤 힘든 상황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앤디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앤디가 이렇게 막 시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레드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미치지 않고 버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맞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으면 불안에 미쳐버렸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진짜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앤디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아주 초연한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바라진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앤디는 성공을 하지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꿈은 이루어진다. 뭐 희망을 가지고 하면 다 된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불교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교적인지 기독교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은 27년 동안 땅굴을 판다고요? 저는 중간에 불안해서 제가 다시 그냥 묻었을 것 같아요. 들킬까봐 안 되겠다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미디면 27년간 땅굴을 파는데 26년째 이제 가석방 돼가지고 나오는 26년째 딱 나와가지고 그런 장면이. 코미디 영화가 있었죠. 저 설경구 씨하고 저 누구죠? 차성원 씨 나왔던 영화인데요. 네. 광복절 특사라고. 아. 탈옥에 성공했는데 광복절 특사에 자기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소설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레드라는 이 화자의 입장에서 앤디를 쳐다보게 되면서 문득 이제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계기점들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우린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것인가? 이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그 자유를 꿈꿨던 앤디가 갖고자 했던 그 자유를 우린 과연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도 공간의 어떤 크기의 문제일 뿐이지 세상의 크기의 문제일 뿐이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린 과연 자유로운가? 이런 어떤 회의적인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건 결국 나의 바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자유를 지향하고 자유에 대해서 꿈꾼 사람은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앤디도 사실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지만 그가 그 희망을 가지고 바깥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반면에 굉장히 자유롭게 살면서도 스스로 갇혀가지고 지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자유라는 것은 그 내 안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걸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레드가 그 앤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백한 남자는 자기 몸의 뒷문에 $500 숨겨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외에도 몰래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그 자신의 값어치나 마지막에 승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걸레 같은 회색 벽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분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앤디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적인 빛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앤디는 그 내부에 있을 때에도 자유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칵테일 파티를 하듯이 운동장을 돌아다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앤디가 자유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해서 바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레드가 말했듯이 지금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초연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서도 자유로웠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네. 그는 이미 감옥 안에서 스스로 자유를 얻어내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칵테일 파티 하듯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칵테일 파티에 가보면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칵테일 파티에서 너무 지루해서 우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우연히 만난 그 남자 여자가 눈 맞아서 나가가지고 뭐 일이 진행되는 뭐 그런 영화 많잖아요. 다 발코니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안에 적응이 안 돼요. 다 발코니에서 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에선 칵테일 파티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나를 가두는 감옥 형식인데 이게 좀 반대로 서술되니까 정말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겠습니다. 스티븐 킹이 보통 이제 공포를 잘 쓰는 소설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공포를 잘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킹입니다. 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역시 네, 킹 선생님이십니다. 네. 영화대스대 아카데미에서 많은 후보 부분에 올랐는데 대진운이 안 좋았어요. 그 해에 이 아카데미를 싹 쓸어버렸던 작품이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그리고 뭐 가을의 전설이나 라이온 킹 이런 것도 다 같이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사실은 포레스트 검프보다도 이 프랭크 다라본트의 이 쇼생크 탈출은 영화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남아있죠. 자, 부끄부끄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 그르니에의 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Freeway.